지금 시간에는 항생제 스튜어드십에 강조된 배경과 그 대책, 그리고 국제적 공조, 국가 정책 등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내용은 항생제 내성 문제의 상황, 그리고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의 양, 그리고 국내의 항생제 처방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외국과 비교, 항생제 후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라는 어떤 우리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 국내 항생제 내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특별한 균들, 대표적인 균들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국제적으로 어떤 운동이 있고 전략 같은 것들을 세우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고, 또 국가적 공조가, 국제 간 공조가 필요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항생제 내성은 아주 유명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영국에서의 보고서가 나왔고, 2050년이 되면 1000만 명의 사람이 매년 항생제 내성균으로 인해서 사망할 것이다. 이 그림에서 보면은 2050년에 1000만 명의 보라색 파이 그래프처럼 되어 있나요? 1000만 명이 죽는데 암으로 죽는 사람이 820만입니다. 연간. 그래서 820만보다 더 높은, 우리가 암 사망률이 1이라고 생각하지만 항생제 내성균에 의한 사망이 훨씬 크고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예견하고,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듯이 항생제 내성이 큰 문제가 될 것을 예측하고, 우리가 지금 그 내성을 줄이고 내성의 증가를 최소화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필요한 항생제는 다른 곳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약 3분의 1 정도가 불필요하게 염려 때문에 잘못된 적응으로 사용된다라고 추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30% 정도로 추정하기도 하고요. 이 정도는 최소한 막을 수 있는데, 줄일 수 있는데 라고 생각이 됩니다. 30% 룰, 30% 법칙이라는 게 있어서 소개합니다. 입원 환자에서 항생제가 30%에서 주어지고 있고, 커뮤니티에서 온 사람에게서 30%의 항생제는 처방이 적절하지 않고, 수술 전 항생제의 30% 정도는 또한 적절하지 않고, 약제가 비용이 있잖아요, 그죠? 그 안티마이크로비얼 유즈가 항생제가 약제 사용의 약 30%쯤 되는데, 항생제 스튜어드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약 10에서 30%는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30%, 여러 번 30이 나왔는데 그런 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는 좀 아낄 수 있거나 좀 더 관심을 두고 스튜어딩을 하면 좀 줄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항생제 소비량은 우리나라가 의료 접근성이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병원 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또 상급종합병원도 뭐 하루 안에 진료 의뢰서를 통해서 갈 수 있어서 우리가 의료를 접근하기 참 좋은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령의 나이 드신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치료하는데 오래 걸리고 또 기저질환자도 많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에 의료가 좀 수준이 올라와 있는 사회라서 항생제 줄이기는 쉽지 않은데, OECD에서 현재 2016년도 자료에 따르면 3위에 해당합니다. 한국은 OECD에서 비교를 보면은 Daily Defined Dose를 기준으로 31.7,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자료가 있는 12개국의 OECD의 평균은 23.7로 매우 차이 있게 높은 거죠. 그리고 급성 상기도암염, 감기를 포함한 항생제를 써야 되는 편도염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우보다는 이렇게 콧물이 나고 그냥 목이 따갑고 코가 막히고 하는 항생제가 필요 없는 부분이 참 많죠. 그래서 과거에는 항생제를 이렇게 사람들이 감기 때 처방을 하면은 폐렴을 막아준다, 또는 뭐 부비동염을 막아준다, 중이염을 막아준다라고 하면서 센 감기약 주세요, 합병증을 막는 감기약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고 요구에 부응해서 의사들이 쉽게 처방하는 시절이 있었고, 지금은 항생제를 가능한 처방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운동들과 함께 그 항생제들이 줄고 있는데, 과거 2002년도에는 73.3%에서 2015년도에 44, 2019년도에 약
정도로 좀 줄어들긴 하는데 많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J00에서 J06으로 되어 있는 급성 상기도 감염의 많은 부분에서 항생제가 아직 투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이렇게 3세대 세파 계통 이렇게 높은 단계 이렇게 항생제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에 부딪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항생제를 기준으로 보면 항생제 전시대, 항생제 시대, 항생제 후시대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는데 항생제가 나오고 마법의 탄환이 되어서 효과적으로 환자를 살리고 그만큼 항생제는 마법의 탄환의 역할로 항생제가 제대로 역할을 하다가 이제는 항생제가 많이 쓰여지고 많은 사람을 살렸지만은 균들도 이제 너 정도는 안 듣지라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살리기 위해서 쓴 약이 도리어 우리에게 반대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에게 내성으로 안 듣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아껴 쓰고 쓸 때 쓰고 또 꼭 필요한 기간만 쓰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 시대이고 우리가 벌써 여러 다제내성균, 슈퍼박테리아라고 알려진 다제내성균들을 볼 때 항생제 후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라는 우려, 여러 잡지와 여러 논문들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국내 포도알근 항생제 내성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높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여기 보시면 베타락탐으로 알려져 있는 세폭시틴 같은 것에 60-70% 안 듣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 MRSA라고 흔히 영국이나 이런 유럽권에서 ORSA라고도 표현하지만 MRSA로 알려져 있는 이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알균이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은 이 그람 양성균의 MRSA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게 그람 음성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람 음성균의 대장균, 클랩셀라 이런 것들은 ESBL이라고 Extended Spectrum Beta-Lactam을 만드는 그런 세균들이 많아지고 있고 여기 보면 일반적으로 흔히 쓰는 항생제들이 잘 안 듣고 Extended Spectrum에 해당하는 세파 3세대 이런 것들은 좀 듣고 카바페넴에는 아직 듣는 그런 계통의 대장균 같은 것들의 내성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바페넴이 이런 경우에 지금의 유일한 대안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스니로박터 같은 아시메토박터의 경우에 카바페넴도 잘 안 듣죠. 여기 보시면은 이미페넴, 메로페넴 같은 것들의 내성률이 80-90%에 달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항생제 내성의 위기는 우리 주변에 바로 현장에서 엄청나게 있고 이 내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항생제 사용을 줄이고 모니터하고 또 다른 챕터에서 이야기 되겠지만 가축에서 수산업에서 사용되는 항생제들도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성의 위기 앞에서 국제적인 공조가 있는데 2004년 미국 감염병 학회라고 해야 되나요? IDSA에서 Bad Drug, No Drug 캠페인에 대해서 표현을 했고 우리가 항생제 내성으로 이제 약이 제대로 없다. 주의하자. 이런 걸 했고 특히 escape pathogen이라고 해서 우리로부터 피해가고 있다라는 뜻으로 escape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WHO가 세 가지 국제적인 위기를 했는데 첫 번째 항생제 내성, 두 번째 기후변화, 세 번째 빈곤의 확산.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항생제 내성이 첫 번째로 와 있는데 너무너무 큰 문제다라고 WHO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CDC 미보건센터라고 해야 되나요? 항생제의 위험성에 대해서 2013년도 보고서를 발행한 바 있고 항생제 내성균으로 인해서 매년 23,000명 사망하고 오바마 대통령 시대에 항생제 내성균에 싸우기 위해서 미국은 정책적으로 이런 변화를 가져오겠다. 그리고 20%의 부적절한 항생제를 줄이겠다라는 선언을 하고 이런 선언이 실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을 미 행정부가 집행하고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WHO도 이 항생제 내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5가지 정도의
전략 같은 것들을 했고, 그 중에 항생제를 제대로 쓰기 위해서 스튜어디십을 하는 게 4번에 있습니다. 3번에서는 감염 관리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항생제 내성을 잘 알게 하는, 오늘 제가 방송하는 또는 동영상을 녹화하는 이 내용도 항생제 내성의 위기를 일반인이 잘 알아야 되는 그런 것이 되겠죠. WHO가 2012년에 어떤 행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략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면 행동이 생기죠. 액션 플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액션 플랜으로 챕터를 여러 가지를 두고 이 중에서 항생제 내성을 측정하고 항생제를 스튜어딩하고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WHO 말고 국가 단위별로 미국은 중심되는 코어 엘리먼트, 중심 7가지 전략을 내세우고 있고, 여기 오스트랄리아, 캐나다, UK 등도 각각의 어떤 중심되는 어떤 주제를 통해서 항생제 내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중심 전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그러면 어떤 전략을 언제부터 세웠느냐? 그 전부터 항생제 내성 이야기는 많았지만 2016년도에 국가정책조정회의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이때 국가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이라는 게 2016년 8월 11일 날 있었고, 항생제 사용량을 20% 감소시키겠다. 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을 50% 감소시키겠다. 엄청난 목표인데 현재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호흡기 질환 항생제 처방률을 20% 감소시키겠다. 황색 포도알균 메티칠린 내성을 20% 감소시키겠다. 목표를 크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고령화되고 의료 소비가 계속 더 많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목표를 이루기는 쉽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분야로는 항생제 적정 사용, 항생제 내성 확산 방지, 감시 체계 강화, 인식 개선, 인프라 및 R&D 확충, 국제 협력 활성화 등의 주요 분야와 중심 과제, 주관 부처 등을 2016년도에 정하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질병관리청이 된 질병관리본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지원도 질병관리청을 통해서 대한항균요법 학회가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항생제 내성은 한 나라 문제를 넘어선, 우리가 한 나라가 내성이 잘 조절된다고 해서 국제 교류가 있는, 지금 코로나19가 국제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넘어오듯이 항생제 내성균도 비행기를 타고 언제든지 교류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한 나라만 잘해서 될 것은 아니고 국제적인 공조가 정확하게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유엔도 항생제 내성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 급박성을 2016년도 경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고 자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항생제 내성 문제와 국제적인 공조, 국가적인 정책 같은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이를 요약하면 항생제 내성은 국가, 세계, 공중의 주요한 위기이고 신종감염병과 유사한 큰 재앙입니다.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은 3분의 1 또는 30%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를 줄일 수 있다, 줄이면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항생제 인체 소비량은 OECD 중에서 높은 수준에 속합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꼭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더 줄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내성은 환자 치료에 어려움을 줄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최근에 그라브무선균, 특히 아스니로박터가 문제가 크게 되고 있습니다. 국제적 국가적 노력이 WHO, CDC, 각 개별 국가별로 노력이 있고 목표를 가지고 있고 합니다. 국내는 2016년도 목표를 세우고 2020년까지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지만 지금 현재로는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전체적인 경향을 쉽게 바꾸지는 못하는, 또 의료 소비가 계속 늘어나는 것과 항생제를 써야만 되는 상황이 계속 있는 것도 관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항생제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운동이나 생각이 필요하고 공감과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항생제 내성 문제는 한 국가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